한신의 100년, 반드시 통일 대통령은 한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교수님 만나뵙게 돼서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영광이죠. 네. 예. 오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원래 시골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예. 광주 그래서 교수님 어린 시절에 누구나 어떤 추억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기억나는 건 워낙 여러 가지 많지만 기억나는 건 이제 제가 미술 쪽을 잘했습니다. 미술 쪽을 잘해서 각종 미술대회 나가면은 상을 많이 탔어요. 상도 타고 그 다음에 붓글씨도 상을 탔고요. 그래서 미술이나 그런 쪽은 굉장히 좋아하고 제 느낌에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미적인 감각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술 쪽을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흔히 그러듯이 입시 공부한다고 미술을 이제 손을 안 대게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달 항아리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여백을 이렇게 쭉 보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 어떤 문양이 있는 것보다 문양이 있어 어떨 때는 생각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저 안에서 제가 생각해 본 걸 끄집어내기에는 저런 아무것도 없는 게 때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피카소 전시회 가면 발이 안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나오고 싶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미술은 예술이죠. 음악은 잘 못하는데 미술 쪽은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다가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는 컴퓨터 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바꾼 배경 혹시 궁금해요. 가끔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너 10년 뒤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에 보는 10년 뒤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슨 큰 결심을 하거나 무엇을 하고 바꾼 게 아니에요. 그게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꿈이 맨해튼에 가서 주식 가방 들고 비즈니스 주식 세일즈하고 돈으로 성공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 민영통계학과에 들어갔는데 거기 상대인데 이제 계량적으로 경제학을 분석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거기서 공부를 다 같이 한 친구들은 지금 증권회사 사장이 돼 있고 다 그렇습니다. 증권회사 대학교 들어가서 2년 동안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 그랬듯이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뒷골목을 방황하고 술 먹고 그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컴퓨터는 새로운 시대에 떠오르는 거라서 PC도 없을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혼자서 개인적인 흥미로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3만 걸 나와서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항상 그때 생각하는 게 모든 학문은 바탕이 철학이고 철학은 논리학으로 구성이 되고 그 논리는 수학이나 상대 수학이나 제가 부딪혀 보니까 공대 수학, 상대 수학 똑같습니다. 적용하는 응용 대상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머지는 연구직을 가든지 기업인을 갈지만 결정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유학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예요. 다른 깊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몸담고 계시는 그 대학에 정신통신학부에서 좀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좀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을 건 학문 쪽은 어차피 컴퓨터하고 통신이 섞였다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 어느 학교 정보통신공학이라고 하는 쪽들은 안테나 전파 쪽에서 많이 바꿔서 들어온 쪽이라 그쪽은 거의 무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수 그쪽의 통신 이쪽에 취지고요. 저희는 컴퓨터 계열에서 파생돼서 나왔던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저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거의 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구실로 복귀했을 때 맨 처음 저한테 떨어졌던 연구소에서 연구소를 이제 휴직으로 교육 파견으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온 게 두 가지. 국립연구소에 있는 유물들, 이런 도자기 같은 유물들을 없어지기 전에 디지털로 3차원으로 측정해서 보존해두고, 그게 우리 연구소에서 첫 번째 한 작업이고요. 또 하나는 만주에 있는 광개토 대왕의 지능왕 승수비로 가서 훼손되기 전에 그걸 3차원으로 전부 뜨는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외교적인 문제를 못 갔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보자마자 예전부터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쭉 떠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컴퓨터 공학 측면에서 어떻게 나가야 정말 올바른 방향일까를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어떤 그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면 지금 그 소프트웨어,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길이라고 보는 게, 소프트웨어는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아주 극히 적은 자원만 필요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IT가 자체가 그렇지만 그중에 특히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같이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뭐 호주 같은 나라는 거대한 광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 전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요즘은 어린이들 소프트웨어 교육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한신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과거 연구 활동 해왔던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한신대학교로 와서 처음에 시작해서 스타트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인체의 3차원, 인체 체형을 3차원을 계측하는 걸 99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서울대 의료학과 교수팀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해서 남녀 300명을 3차원을 계측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였는데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제 KBS 뉴스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 할 때 아담 소프트하고 사이버 가수 아담의 제작을 자동화하는 연구를 아담 소프트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 후로 3차원의 의류를 피팅하는 것부터 인공지능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하나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는 인공지능의 가장 최신이라는 강화학습의 시스템 보고들을 만든 거는 얼마 전에 완성했는데, 그는 세계 최초로 나온 겁니다. 그 학생들 중에도 아마 이제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 연구실 단위에서는 그 당시 이제 포항공대 로버트 비전 연구실하고 서울대 의료학과들하고 같이 조인트 엔트도 가고 같이 회식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는 걸 갖게 하고 싶었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쭉 저는 그게 제 1의 목표입니다. 서울대에서도 부탁을 받아서 일부 과목을 가르쳐보고 우리 학생들하고 일부러 비교해보기 위해서 과목을 맡아서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능력도 똑같고 IQ도 똑같고, 뭐 하나 차이가 나냐면 끈기가 다릅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무엇을 하라고 어려운 걸 내주면 포기를 안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그거를 갖다가 심어주려고 쭉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연구실 학생들 중에는 뭐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으니까 대학원생도 받기 힘든데요. 그리고 그런 그 학교에 상 받은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요즘 흔히 얘기하는 BTS, 너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딱 한마디만 계속합니다. 불독처럼 뭐 하나를 하겠다고 물면 그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는 어떤 시련이든 절대로 입을 놓지 마라. 저희 학과는 그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몇 년 전인데 대학신문사에서 취재를 저희 연구실에 와서 취재를 하고 가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전국의 대학의 모범이다. 이걸 대학교의 사례를 자기들이 퍼뜨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학과는 전국대학에서 좀 드물게 학부생 1학년생부터 연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연구실 생활을 해서 서너 배하고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어떤 우리가 오픈 엔디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한신대학에 가면 어떨까 생각하기 이전에 한신대학에 와서 자기만 잘하면 서울대에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갖도록 저는 노력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세계를 이끄는 톱은 아니더라도 상위권에 있으려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학계에도 제안하고 있는데 저희 학계 문과, 이과, 학과를 다 합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자기 학문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교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것이 IT의 기술이 아니라 그 학문을 그걸로 표현하도록 하면은 우리 학교는 4차 산업을 선도에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거는 전국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자기의 명인과 IT의 기술은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기술과 예술이 합쳐지면 더욱더 힘을 발하는 게 4차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이제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문과 쪽이 많아도 어떤 과에서도 소프트웨어를 해서 그걸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선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그래서 그걸로 이 총량이와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미 그 토대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는 다 갈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저런 부드러운 빛을 램버티안 레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빛의 성격을 물리적으로 학생 때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반사를 해서 어떤 특성을 지니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반사 특성을 물질을 만드시고 저는 거기서 나오는 빛을 봤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도 떨어지게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대는 그런 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누구도 그 미래를 못 보지만은 확실한 컨텐츠가 중요하고 기술은 보편화된다. 기술은 사다 붙이면 되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조선의 전통도 이어져 있다고 보는 게 저는 그 고려 청자보다는 조선 백자가 더 좋거든요. 그 특히 무늬가 복잡하지 않은 거. 그 여백에서 보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결국 조선 백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 여백의 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안에 여러 종류의 작품이 있거든요. 네. 혹시 그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는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더 눈에 띕니다. 아, 그러세요? 이 작품은 이제 이 다랑아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를 하시지만 이렇게 또 이 형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다랑아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흐르는 곡선이 여기서 평평하게 돼서 일종의 다시 한번 여백이 생긴 것 같아서 아, 예. 어떤 그 마음의 쉼터랄 걸까요? 아, 예. 그래서 흐르다가 그러니까 예. 여백에 다시 여백인 것 같고 다랑아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신의 100년, 반드시 통일 대통령은 한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차 한잔 하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날씨는 좀 흐리지만 네, 비가 온 후라 그런지 공기질은 참 맑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자기 하면 이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못 만들겠구나. 아 예.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든 것도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에서도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게 네, 네. 예, 그 어떤 맑은 영혼이 없으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선생님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도자기는 욕심이 생기면 욕심 생긴 만큼 형태나 그렇죠. 색깔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일단은 마음을 비워야만이 요즘 그 교육하게 되면 가르치는 교육으로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한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교육 이념이랄까 다른 한신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에 대한 교육 이런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과 과제를 주고 그 답을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본인들이 싸워가고 네. 의견불일치를 겪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네. 즉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과정, 이런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그 수업의 매뉴얼, 강의의 평가, 또 성적 평가, 성적도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평가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화된 교육 예. 참 현실적으로 참 그 가장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러시아 유학을 오셨는데 큰 뜻이 계실 줄 믿는데 그 뜻을 좀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그것을 러시아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게 러시아 혁명이었고 또 러시아만 해도 인구의 90%가 농노였습니다. 아주 10%의 귀족만이 모든 재물을 다 독점하고 거의 90%의 대다수의 국민은 거의 뭐 개돼지도만도 못한 그런 삶에 처참한 삶의 환경에 있었던 그런 러시아가 그것을 서로가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그런 혁명을 시도했던 거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그것을 성공시킨 또 유일한 나라였고요. 그러나 또 단점으로는 그 사회주의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사회주의가 결국은 스탈린 독재로 이어지고 또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 체제로 이어지는 또 이 모순 이런 것들이 뭘까 하는 이제 그런 호기심.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와 더불어 몸담고 계시는 그 학과에 대한 그 좀 소개를 시간 좀 해주시면. 예. 국제관계학은 이제 그 석사 과정부터 전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좀 더 넓은 세계관을 갖고 싶었어요. 좀 세계를 넓게 볼 수 있는. 대학의 전공이 여기 다 좁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넓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전공이 뭘까 생각해서 이제 국제관계라는 건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다 다루지 않습니까? 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모든 걸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시작했고 우리 국제관계학부 지금은 이제 곧 내년부터는 글로벌 인재학부로 바뀌는데요.
바로 이 국제관계학부 역시 넓은 세계관을 갖추고 그다음에 국제 평화와 다양한 문화와 가치 이것을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어떤 항구적인 평화 체제, 전쟁이 아닌 항구적인 평화 체제나 어떤 국제사회 협력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에 관련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한신대학이 글로벌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유라시아 대륙은 워낙 하나의 고대로부터 하나 연결된 대륙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크로드 국경이 없었어요. 네. 네, 경주에서 지중해까지 가는데 낙타로는 뭐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짧게 들렸고요. 말로서는 뭐 계속 달리면 한 달 정도면 갔다고 합니다. 우리 한신대학교에는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신대학교의 출발이 우리 저 명동천입니다. 거기에는 당시 우리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사셨던 그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3개국어를 다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명동천의 어떤 사상, 명동천의 어떤 명맥을 이끄는 한신대학교가 그리고 어떤 시대를 항상 앞서가는 실천적 담론을 생산했던 우리 한신대학교가 결국 이 열린 유라시아 시대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저 유럽 또는 뭐 미국, 캐나다로만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조금 차별화하자. 남들이 덜 가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어떤 유라시아 대륙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21세기형 실크로드 상인을 양성할 수 있는 물건만이 아니라 인적, 문화적 실크로드 상인들 이걸 양성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보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한신이 좀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데 교수님의 역할이 참 것 같습니다. 그 한신대학에서 이 글로벌 시대에 그 인재 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실 텐데 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자매 결혼 프로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그냥 외국인 유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신대 학생들과 찾아온 유학생들과 어떻게 교류시킬까, 많은 국제적 감각을 익히게 할 것인가, 그런 쪽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건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자연 존중 사상은 동양과 한국에서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걸 융합하는 사상적 기반으로서 우리 장공 선생의 생명 사상이라든지, 장준하 선생의 어떤 민주 통일 사상이라든지, 또 우리 이 문익환 선생의 이런 또 그런 장준하 선생과 같은 그런 사상적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글로벌 민주주의라는 사상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글로벌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서 자연의 생명권의 권리를 그 인간의 생존권 수준으로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한신에서도 큰 역할을 하시지만 또 밖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 하신 일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조용히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신 이제 하는 활동은 주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국가 정책에 기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 자문이나 국정원 대경제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정책 자문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한국이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또 다시는 우리 민족이 이 전쟁의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우리의 또 후계 세대들이 좀 평화로운
그런 한반도에서 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짜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 학생들을 지도해 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요. 사실 우리 옛날부터 서당 교육도 그렇고 학생들과 직접 면담을 통한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는 이런 상담 수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신대 부임 이후에 꾸준히 해왔던 게 그 상담이었어요. 많은 교수님들이 바쁘다 보시니까 이제 그 신경을 못 쓰시는데 저는 이제 일부러 시간을 항상 할애를 해서 그런 상담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 역시 제가 처음에는 저도 역시 강의 위주로 하다가 한 7년 전부터 확 바꿨어요. 아까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면서 저 교수님은 왜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우리한테 묻기만 하지? 이런 혼란을 오면서 강의 평가도 상당히 안 좋아졌었고 이게 이제 다 전환기의 과정인데 일단 들어주는 걸 집중적으로 했고 10% 정도를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제안했던 거는 첫째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남이 아무리 자신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해도 자신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자존감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인간 냄새가 나야 한다.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말아라. 손해를 보면 그게 더 크게 돌아온다 나중에. 그러니까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뭐 우리가 사랑의 실천하면 큰 게 아니다. 작은 손해를 너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친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그랬을 때 그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자신에게 결국은 풍요로운 삶이 된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마지막 세 개는 이제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점을 특별히 이제 주문을 합니다. 우리 한신의 선진들이 해왔던 예, 그걸 세계화하는데도 아마 글로벌 시대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이라고 예. 우리 토양에 맞지 않는 그런 외국에서 도입된 어떤 지식, 예. 학문 이것으로는 세계화할 수 없다는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조선시대 사대주의가 결국은 중국의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우리만의 것에 재창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계속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 미국 서구식 민주주의라든지 뭐 서구적 가치 이런 걸 배우기에 바빴지 그걸 포용하면서도 그걸 뛰어넘는 우리만의 가치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도자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가 뭐냐면 지금 서양의 문화나 서양의 예.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한국으로 움직이는 소위 인재들이 예. 어릴 때부터 우리 예. 것을 배우지 않고 그렇습니다. 서양에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예. 해가지고 그쪽 예. 문화는 익숙한데 그렇죠. 우리 문화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없었죠. 교수님, 예. 여기 작품들이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 마음에 담는 이 작품이 있습니까? 작품이 다 독특해서 참 고르기가 힘든 질문이신데요.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을 이렇게 또 일깨워주는 작품이 있어서 네. 저는 이 좋은 작품 중에서도 이 작품이 또 가장 특별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예. 왜 좋으신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형태가 다른 형태하고 비해서 좀 독특하고요. 예. 그다음에 한 폭의 어떤 벽화에 나오는 그림을 보는 것 같고, 아, 예. 그다음에 색상도 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이 분청사기는 이제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려 말 조선조 초기 한 전환기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 한 170년 동안 만들어진 건데 이 조형은 좀 독특한 조형이고요. 여기는 그 선비들이 글을 묶글 쓸 때 종이 담는 지통이에요. 예. 지통이라고 그러고 요 문양은 늦가을 어떻게 보면 요즘 계절 같은 그런 국화. 느낌이 예. 나는데 갈대와 이제 국화 외로운 그 황새 한 마리가 예. 짝을 생각하면서 예. 허공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아주 특별히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예, 좀 살아있는 것 같죠? 예. 입도 열려 있고. 예, 이 예. 갈대는 좀 바람에 살살 날리는 예. 것 같아요. 작품들이 아주 다 독특합니다. 예, 똑같은 건 없습니다. 예. 한신의 100년 반드시 통일 대통령은 한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아이고, 교수님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네.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이렇게 건조했는데 네. 오늘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또 네. 아유, 네. 교수님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교수님 요즘 어떻게 소일하시는지 네. 궁금해서요. 제가 이번 학기부터 학생 초장을 맡게 됐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큰 그런 학교 보직을 맡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중요한 어떤 자리를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래도 학교에 뭔가 기여할 게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활이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재활학과라는 말은 좀 생소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재활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동기 또 네. 보람 이런 것이 네.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심리학도 이제 분야가 많은데 제가 한 심리학은 이제 발달 심리학입니다. 네, 발달 심리학에서 이제 발달 병리라고 그래서요. 특히 이제 영유아 아이부터 청소년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어떤 이제 저는 이제 심리적 장애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장애에 대한 진단 과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개입을 잘해서 심리적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조금 가리키는 그런 분야고요. 이제 재활학과 지금은 이제 재활 상담학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 과는 이제 보통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장애를 가진 근데 그 장애는 신체 장애에다가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리 장애, 심리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 신체 심리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직업을 어떻게 갖게 해줄까? 또 하나는 그분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심리적 회복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로 키워주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그 듣고 보니까 네.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가장 절실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은 애들이 네.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이런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 오고 딱 단둘이.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분야 연구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인터넷 중독, 걔가 하나 연구를 했는데 그 앞서서 실은 2000년대쯤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 부모님들이 그 비디오를 막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비디오를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영어도 배우고 뭔가 노래도 배우고 뭐 한글도 깨친다 막 이런 잘못된 열풍인데 그런 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비디오 과다에 노출된 아이들이 실은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지면서 언어도 늦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팀이 돼서 그런 장애가 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걸 또 찾아내고 또 그게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은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터넷, 네, 이제는 스마트폰이죠. 네, 그거와 관련돼 갖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 어린애기부터 뭐 청소년, 뭐 성인 할 것 없이 모두 거기에 이제 몰입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초등학생의 어떤 인터넷 중독을 벗어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봤고요. 네, 또 우리 대학생들이 왜 더 많이 이런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가, 뭐 거기에는 뭔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관여돼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조금 연구도 해봤습니다. 예. 저희 세대는 사실은 네. 이 가족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그냥 형제가 많았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네, 저도 많았습니다. 저도 7남매인데 네. 그냥 뭐 한 방에서 뒹굴면서 네, 살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 먼저 태어난 장남이라든가 장녀는 네. 엄청난 그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네. 또 동생들을 돌봐야 할 책임도 있고 또 부모를 모셔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걸 실천에 옮겼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시대에 정말 그 살아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네. 이 경제적, 문화적 풍요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혈육과의 관계의 끈끈한 그 정, 네. 이런 것은 조금 아쉬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한신대에서 네. 내가 그 이 학문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상담도 그랬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라든가 네. 또 어떤 그 아름다운 사례가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마련을 해놨고요. 또 지역사회에 오산에 장애아 치료 교육센터 하고 이제 저희가 4년 정도 제가 센터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지역사회 현장하고 같이 접목을 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많이 시켰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실은 특히 이제 실천 지성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실천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하고 도전을 하라. 그게 이제 학교의 이념입니다. 네. 물론 이제 기독교 정신을 기저에 깔고는 있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재활상담학과는 실천하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실천을 하는데 정말 인간에 대한 어떤 따뜻함과 배려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정확하게 또 굉장히 발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저 한신대 학생을 채용을 하니까 뭐 장애인을 잘 이해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됐다,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되도록 그렇게 학교 안에도 센터를 만들고 외부하고도 우리가 교류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동 정신재활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각 구마다 서울시의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졌거든요. 중구 아이존, 이게 중구에 이제 있는 아이존입니다. 네, 그 아이존을 제가 이제 그 수탁 과정을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한신대학교가 이제 수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보통 저소득층, 그러니까 틈새 계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열악한 어떤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시에서 무료로 이제 치료하고 부모를 교육하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기관을 또 서울시하고 연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학부 학생뿐만 아니고 대학원생들을 같이 실습도 시키고 그래서 현장 경험을 많이 시키는 그런 거에 좀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학교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서울시에서 그런 일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신대학으로서는 참 보람 있는 학과고 또 교수님이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한신대를 수고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은 아주 영유아부터 노인기까지 전생에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문가를 길러내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우리가 현대사회가 될수록 이런 아까 어떤 문명이 좀 바뀔수록 실은 다양한 장애들이 새롭게 막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재활이 단순히 이제 그냥 어떤 신체적인 재활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 재활 또는 그걸 어떤 상담적 기법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상담학과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그런 학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활상담학과 학생들은 우리가 중도에 이제 생기는 장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게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그런 현대인이 갖는 신체적, 심리적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또는 배려감을 갖고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전문가를 키우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시대가 점점 더 고도화될수록 실은 점점 더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참 열정적으로 일해 오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생처장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학교에 조금 제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들이 뭔가 이렇게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 상담이나 재활 영역이 디지털이라든가 AI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세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또는 핸드폰의 앱 같은 거가 실은 그 앱을 통해서 실은 상담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간단한 치료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우리 학교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학과하고 같이 요즘은 다 융복합으로 학문이 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금 이공계 교수님들하고 우리 심리학이라든가 재활학이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그런 시대에 맞춘 어떤 그런 학문적 발전을 조금 이루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면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간의 어떤 유대가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 것인지 가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어떤 매체라든가 또는 기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21년째입니다. 학교에서 네. 지금 강의를 한 지가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키웠고 실은 지금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아무래도 엄마를 해서 그런지 막 성공하고 센터를 잘 이루고 센터 잘 이루고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 실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학생, 특히 조금 가정적으로 어려웠던 학생,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은 학생,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이 많고요. 교수님 이 안에 작품이 여러 점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장르별로도 있는데 혹시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작품 있습니까? 모두 다 좋은데요. 그 중에서 네, 다 마음에 들고요. 제가 선생님의 이 작품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낀 거는요. 일단 형태가 달 항아리 형태인데 기존 달 항아리들은 다 하얀색인데 이거는 새로운 색깔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새롭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실은 색깔도 굉장히 조화가 멋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어린아이 얼굴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이의 그 짧은 머리고 여기에 웃고 있는 아이의 눈, 여기 그 아주 한박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정말 천진난만한 그런 웃음을 우리한테 항상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항아리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 교수님 이걸 또 좋아한다니까 되게 통하는 네, 뭐가 있는 마음에 것 같습니다. 들겠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제가요. 네. 여기 큰 작품도 있지만 네. 요건 단아하면서 여기 수없는 그림들이 있어요.
한신의 100년, 반드시 통일 대통령은 한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초행길이신데. 네, 그래도 이 선생님 뵙는다는 것 때문에 기쁘게 왔어요. 아, 예. 오늘은 또 날씨가 참 푸근하고 참 좋으네요. 차라는 게 그냥 아무 잔에나 마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비대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 아, 예. 자기 그 작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꽃에 대한 시를 쓰시고 주목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 말을 긍정적으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근데 말이 씨가 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주된 재료가 그 벡터, 흙 이런 것인데 이 시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말이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처음에 꽃에 주목한 거는 좀 우연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원래 전남 담양 출신이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김제입니다. 예, 김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양이 대나무가 많은 곳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이 죽세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이제 바구니를 만들고 이걸 이제 장에 가서 팔고 이래서 저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대나무가 저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1980년에 시인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등단을 했는데 등단하자마자 광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면서 또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초기에 활동을 하던 당시에 동인으로 참여했던 게 5월시 동인입니다. 근데 5월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광주 항쟁을 은근히 내포하는 것이었죠. 광주 항쟁의 정신 이런 걸 제가 광주 항쟁 세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 속에 담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 두 번째 시집 제목이 성액꽃이고 성액꽃이라는 시도 있고 그런데 이 성액꽃이라는 게 굉장히 추워야 피는
네. 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성애하고 이 꽃을 그 전에는 연결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합성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성애하고 꽃을 합쳐서 성애꽃이라는 이 단어를 이 시쓰기를 통해서 이제 그 형성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세상의 어려움, 추위, 엄동, 혹한 이때 피는 꽃.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희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갈 때 피우는 꽃. 이런 의미로 이 성애꽃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가 대나무가 저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벽꽃의 그 생태적 특성이 한번 피면은 주위의 대나무들이 다 피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마치 광주항쟁 당시에 온몸을 던져서 함께 싸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벽꽃이라는 그 연작시 이거를 제가 쓰게 됐던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90년대에 그 휴전선 철책선을 돌아보시면서 지뢰밭 위에 꽃이 네. 그렇게 마음에 막 닿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시의 세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정확히 이렇게 보셨는데요. 휴전선 그 철책 바깥에 또 지뢰밭에 이 도라지꽃이 피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보랏빛 도라지꽃이죠. 도라지꽃을 보는데 이 우리 그 분단이나 철책과는 아무 상관없이 꽃을 피우고 있구나 네.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또 보통 사람들대로 자기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씀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그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호소할 수 있는 시를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도 저희가 보게 되면 체험을 하게 되면 흙이 도자기가 되어서 우리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그 과정이 예기치 못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지만 자연이나 이런 그 환경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가령 불을 뗄 때 그날 예기치 못하게 큰 태풍이 분다면 가마 안에 있는 그릇은 벽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밖의 온도가 똑같이 안에서 작용을 해요. 바람이 불 때는요, 불꽃이 바람 따라서 돌아요. 가마 안에서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벽을 두껍게 쌓아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다 그게 그 바람막이가 들었는데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막상 써놓고도 또 발표까지 해놓고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가마에서 그 자기를 구워내면은 또 뭔가 문제가 생긴 자기들은 깨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 쓰는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수준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거를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고 그러는데 금방 가마의 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 쓰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 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의 불로 잘 그 온갖 소재나 이런 것들이 잘 구워내지지 않으면 제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고 또 의도한 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시라는 게 그 어떻게 또 써지는 것 같아요. 써지는 게 반이고 자기가 쓰는 게 반이고 이런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써지는 게 많이 작용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한신대하고 어떤 그 교수님의 시의 세계하고 한신이 추구하는 그런 그 한신으로서의 가치 이런 게 이렇게 통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예.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신대학교가 꼭 이걸 주의자를 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민족성이라든가 이런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그 대학이고 또 원래 기독교 기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학생들에게 어떤 점을 주로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기를 믿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시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뭔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 진정을 다해서 글을 쓰라, 또 시도 쓰라 이런 말을 저로서는 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글을 쓰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멋지게 보인다고 그걸 막 따라가고 자기 체질에도 안 맞고 이런 거 하면은 길게 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신대학의 그 문해 창작학과는 그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그 교수님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 순문학을 지향하는 학생들은 그대로 이 시, 소설, 또 드라마, 또 비평, 이 자기 이 작품을 쓰면 또 얼마든지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겠고요. 학과가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또 SF 소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대중성과 연결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또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이야기를 잘 구성해야 또 게임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강의를 좀 개설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요에 따라야죠. 이 스토리텔링 이런 걸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게 이 미래 사회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시켜서 학생들을 그걸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과학 문명의 시대, AI의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실이고요. 이런 시대의 시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쪽에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 선생님께서 하시는 도예 작업도 그렇고 또 제가 쓰고 있는 시도 그렇고 또 문해창작학과에서 쓰는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 뭐 예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 개성, 이 정서 이런 게 그런 걸 제대로 담아내야 예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AI라든가 이런 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소중하게 이렇게 되지 않겠나. 물론
세상이 달라지면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시간으로 또 다른 작품이 나오고 그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소중한 거는 계속 소중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이 안에 여러 작품이 있거든. 네. 혹시 교수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작품이 있는가요? 저는 지금 저는 이게 들어올 때부터 제 마음을 꽉 끌어당깁니다. 아 그래요? 마음속에 정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무슨 꽃인들 어떠리 그 꽃이 뿜어내는 빛깔과 향내에 취해 절로 웃음 짓거나 저절로 노래하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 나비가 날 때 무슨 나비인들 어떠리 그 나비 춤추며 넘놀며 꿀을 빨 때 가슴에 맺힌 응어리 저절로 풀리게 된다면 한신의 100년 반드시 통일 대통령은 한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오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게 유명한 곳인데 사실 지나다가 가끔 이렇게 이 팻말 이 앞에 있는 그 네. 팻말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또 이렇게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고 그런데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영광으로 아유, 생각합니다. 제가 예.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차하고 중국 경제하고는 제가 알기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차에 대해서도 예, 혹시 예. 관심이 예, 예. 흔히 있으신지. 이제 경제학 하면 네. 이게 문화적으로 수준이 좀 못 미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학 전공자로서 근데 중국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차나 이런 데 대한 그 식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중국의 경우에 보면 전통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최선단에 있었던 그런 선진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그때 보면은 차, 도자기, 비단 이런 게 그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송나라 이후에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계기와 학창 시절의 말씀을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뭐 청춘이잖아요. 뭐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근데 제가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보니까 그러면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그때는 농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학위를 할 때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몇 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그 기록들, 그 통계들을 잡아내서 논문을 썼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형편이 되나,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뭔가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한신의 선생님들이 아마 그 60년대 70년대 쭉 발언해 오신 것들을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민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일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면 대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은 매우 그 서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국적 또는 한반도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는 굉장히 그 서구적인 그런 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내력을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옆에 큰 나라가 있어요. 그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러면 중국은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결국에는 이제 한국 문제의 그 해법을 보려 그러면 세계를 봐야 되겠다, 중국도 봐야 되겠다, 뭐 북한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쭉 말하자면 이제 연구 대상들을 그렇게 이제 잡아온 뭐 그런 과정에 있고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조금 그런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 전문학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한 분야를 깊이 파는 게 좋겠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방향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종합적으로 인생을 보고 세계를 보고 자기의 어떤 진로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과대학에서는 세계와 한국과 자기 자신 이거를 통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신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들어오다 보면 그 서울 캠퍼스 수유리에 가도 그렇고요. 경기 캠퍼스 오산 교정에 올 때도 보면 교회당이 보입니다. 교회당이 보이는데 이게 저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을 넓게 봐라. 그 가르침 뭐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보통 이제 로고스를 추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신대에 오신 그 이유랄까? 예. 인연을 맺은 그 이유, 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한신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 인연을 맺기 전에도 한신대 선생님들의 그 활동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 처음에 그 한신대학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 그때는 뭐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이름을 서로 알 필요도 없고 어떤 부탁을 받았어요. 아마 그 영수 지역의 운동,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뭐 학생 운동, 뭐 노동 운동권에 그 영향력 있는 뭐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부탁을 받아서
이끌려서 와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은 당시에 이제 현장 운동을 하러 그 준비하는 한신대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도 느껴지는 그 인상이 그 형형한 눈빛.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압도적인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세상에 자기를 다 던지겠다. 뭐 이런 결의, 뭐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라고 할 정도를 넘어서는 뭐 그런 그 분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신에 대한 그 원초적인 감정, 뭐 그런 것들은 거기서 형성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 사람들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온몸을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가왔고요. 그래서 한신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관계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한신대학에서 이제 제 관련된 전공 분야를 이제 새로 개설을 한 거죠. 학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서 뭐 초빙 공고가 나고 뭐 이제 주변에서 그때는 한신대학에 부임을 하면 아주 최고로 가는 네. 저희 분위기에서는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인 뭐 그런 학풍을 지닌 학교여서 연구 측면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람이 클 거다 이렇게 다 뭐 격려해주고 좋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연을 맺게 된 거는 그냥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한신대학을 이해하셨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학풍 속에도 한신대를 좋아하시는 또 교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저는 기장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한신이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건 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저희 뭐 그룹이라 그럴까요? 그때 시대 흐름에서는 한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 첨단에 서 있는 어떤 그런 뭐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영향권에 뭐 저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연구 방향 그리고 뭐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향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밑받침이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제를 어떤 걸로 표현할까 이렇게 해서 사회 혁신이다. 그러니까 소셜 이노베이션이다.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를 재구성하자.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함께 해보자. 이제 이런 그 연구단이 교육단위로서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이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지금 영경 총장님이 그때 이제 초대 원장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3대째 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한신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신 학생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동양과 전망이라는 그 사회과학 저널을 제가 계속 그 편집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양과 전망이라는 그 저널은 한국에서는 그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는, 그러니까 경제학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는 거의 뭐 유일한 저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창작과 비평의 그 편집위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쪽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 내는 것에서 더 나가서 창작과 비평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이제 융합 통합을 추구하는 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거는 그 대학 교육에 한계가 있다. 뭐 대학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60, 70년대, 80년대에 한신대학하고 지금의 한신대학이 다른 것처럼 한국대학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 기업, 자본의 영향력이 강해졌고 그 다음에 정부, 국가, 교육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제가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총장님의 위상하고 지금 교육부가 보는 총장님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요. 교수님께서는 한신대학과 진보라는 두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라는 거를 제 그 2009년에 낸 책 앞에 서문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진보는 즐겁게 변화하는 거다. 기꺼이 변화하는 거다. 저는 예수님을 사회혁신가로 본다. 당시의 어떤 기존 질서에 새로운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한 분 아니냐. 새로운 어떤 사회 조직의 방식, 어떤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신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본다. 교수님께서는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요, 네. 어떤 점을 중요하게 가르치시는지. 제가 한신대학에 와서 그 좋은 그 선배 교수님들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 그 인생의 좌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럽니다. 학이 불염하고 회의 불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학생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고 뭐 저도 이렇게 항상 되새기는 말인데 학이 불염하라는 공부하되 실적 내지 마라. 그다음에 회의 불건한다 이런 얘기는 가르치되 권태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수님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뭐 좋은 차 주시고 눈 호강도 그 엄청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된 것 같은 그런 고맙습니다. 생각이고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안에 여러 종류의 작품이 있어요. 혹시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다 마음에 듭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네. 좀 같이 제가 옆에 이렇게 있어도 저 친구는 네. 저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저는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방에서는 이 작품이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왜 눈에 금방 띄었을까 뭐 싶은데요. 아마 그 교수님 그 정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이 다랑아리라고 그래요. 도자기 하게 되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우리 동해안에서는 치는데 중국에도 이 다랑아리가 없고요. 이웃나라 일본에도 이런 다랑아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이 다랑아리가 있는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조선조 영조대왕과 정조대왕 시절에 강조 분원에서 관요가마에서 만들어진 작품의 형태예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